부대 PX가 조용하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조폭들이 말했다. 이제 여긴 우리 구역이야. 병사들은 숨죽였고 간부들은 눈을 피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은 여군 3스타 정은하 중장. 그녀의 눈빛 하나에 공기가 바뀌었다. 군의 이름을 팔아 장사질이라 참교육이 필요한 모양이군. 부패한 조폭, 타락한 간부, 그리고 잊힌 정의. 모두가 침묵할 때 한 여군 장군이 일어선다. 그날 PX에선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군을 더럽혔고 누가 명예를 지켰는가. 그 답이 곧 드러난다.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 근교 해병대 부대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연병장 한편에서는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사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죠. 정은하 중장은 이 풍경을 몇십 년째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에게 이 부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청춘을 바친 곳이자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나라를 지켰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은하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부대를 내려다봤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이 녹색 군복과 함께 보냈네요. 처음 임관했을 때만 해도 여군이 이렇게 높은 계급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중장님, 아침 조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중희가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26살의 패기 넘치는 여군 장교였죠. 정은하는 그녀를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죠. 수고했네. 나도 곧 내려가지. 정은하는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을 지나쳤어요. 그 속에는 자신의 은사님도 계셨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신도 그 벽에 걸릴 나이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죠. 연병장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은하는 천천히 그들 앞을 걸었어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이 젊은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그들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늘 믿어왔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대한민국의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 신뢰가 느껴졌어요. 조회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참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중장님, 오늘 오후에 군수참모부에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PX 관련해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PX?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납품업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PX는 병사들이 일과 후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과자 하나,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며 고된 훈련의 피로를 푸는 거죠. 그런 사소한 일상이 병사들에게는 큰 위안이 된다는 걸 정은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부대 앞에는 민간인 차량 몇 대가 들어섰습니다. 군수참모부 관계자들이 내렸는데 그들 뒤로 낯선 얼굴들이 함께 있었어요. 정은하는 그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나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납품업체 대표라는 사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군인이 아닌 사람 특유의
계산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중장님, 이분이 새로 PX 납품을 맡게 된 남산유통의 박 사장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과하게 공손한 태도로 인사했지만 정은아는 왠지 그의 말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PX 점검이 끝나고 그들이 떠난 후 정은아는 혼자 PX를 둘러봤습니다. 선반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좋아하는 컵라면과 초콜릿, 음료수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가격표가 미묘하게 올랐고 일부 상품들은 품질이 예전만 못해 보였습니다. 중장님, 뒤에서 김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은아와 10년 넘게 함께 근무한 참모였어요. 믿음직하고 성실한 군인으로 정은아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한 명이었죠. 김대령, 자네도 오늘 점검 받나? 예, 보았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좀 시끄러워졌더군요. 자네 생각은 어떤가? 김대령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갑자기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뒤에 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일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정은아는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사참모부에서 연락이 왔었죠. 내년 초에 전역 예정이라고요. 30년 넘게 몸담았던 이 세계를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군이란 게 뭘까? 정은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령과 복종, 계급과 규율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죠. 군대도 결국 사람이 만든 조직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명령만 따르는 기계로 만들어선 안 돼. 군인도 사람이니까. 그날 밤 정은아는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임관식 때 찍은 사진, 첫 부대 배치를 받았을 때의 모습, 동기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네요.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건 단 하나,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아는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나왔어요.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의 구보 소리가 들려왔죠. 리듬감 있게 발을 맞추며 달리는 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PX 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은아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몇몇 병사들이 PX 앞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은아가 묻자 병사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어요. 아, 중장님. 그게 오늘 아침부터 PX 문이 잠겨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고? 이상했어요. PX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문을 열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은아는 직접 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잠겨 있었고 안에는 불도 꺼져 있었어요. 관리 담당자는 어디 있나? 그게 오늘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정은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즉시 김대령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대령, PX 상황 파악 좀 해보게. 뭔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중장님. 그날 하루 종일 정은아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녁 무렵
김대령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중장님, 큰일입니다. PX 관리 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은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평화로워 보이는 부대의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가져온 보고서를 받아든 정은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새로운 납품업체 남산유통의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지만 뒤를 파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만수, 정과 기록이 있군요. 폭행, 공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납업체 대표가 된 거지? 그게 문제입니다, 중장님. 서류상으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밀어준 거죠. 정은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죠.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규모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헌병대에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중장님. 김대령이 나간 후 정은아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을 몇 달 앞둔 시점에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명예롭게 군복을 벗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양심이 그냥 지나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헌병대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남산유통은 단순한 유통회사가 아니었어요.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남산파가 세탁용으로 만든 회사였던 겁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군부대의 PX 납품권을 하나씩 따내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네. 조폭들이 군 안까지 들어왔다는 말인가? 정은아는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헌병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부대 내부에 협조자를 두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오후 PX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남자 서너 명이 PX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병사들이 불안해하며 그들을 쳐다봤지만 정식으로 출입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여기 물건들 다시 정리해야겠어. 우리 방식대로 해야지.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PX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건달이었습니다. 정은아는 이 소식을 듣고 직접 PX로 향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정은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계급장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건방진 태도로 돌아섰어요. 아, 중장님이신가요? 저희는 남산유통에서 나온 직원들입니다. 물류 재배치 작업 중이에요. 물류 재배치? 누가 허가했습니까? 군수참모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서류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까요? 남자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는 그의 목에 새겨진 문신을 봤어요.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용 문양. 조폭들이 즐겨 새기는 그것이었죠. 당장 나가시죠.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중장님, 저희도 일하러 온 건데 왜 이러십니까? 계약서도 다 있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정은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기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볼 겁니다.
한치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정은아가 돌아선 후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여군 중장은 그저 곧 전역할 늙은 군인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정은아는 군수참모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참모와 통화하며 남산 유통의 계약 경위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시원치 않았어요. 정 중장님,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도 공정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업체가 바뀐 겁니까? 이전 업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건 위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했다는 말이 정은아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PX가 하루 종일 폐쇄된 거예요. 병사들은 항의했지만 남산 유통 측은 재고 조사 중이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은아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병사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을 마음대로 폐쇄하다니. 그런데 그곳에는 박만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정은아를 보자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중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처음 뵙고 며칠 안 됐나요? 대표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방식대로 정리 좀 하는 거예요. 며칠만 참아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박만수의 말투에는 협박과 회유가 섞여 있었어요. 정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야 저도 압니다, 중장님. 그래서 모든 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문제 있으면 군수참모부에 문의해 보세요. 다 승인받은 일입니다. 박만수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은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들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폭들이 군 안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건 이걸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김 대령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중장님, 헌병대 쪽에서 추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산파는 단순히 PX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군납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입니다. PX는 시작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군수품 납품까지 손을 뻗으려 한다고 합니다. 정은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대령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어요. 부대 내부에 그들과 결탁한 사람이 있다는 첩보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했지만 내부에 내통자가 있다는 말인가? 정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해온 동료 중 누군가가 조폭들과 손을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아는 부대 전체 간부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들 중 누가 배신자일까? 평소 믿었던 얼굴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최근 우리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X 납품업체 문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정은아가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업체 교체가 아닙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우리 부대에 침투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영관급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중장님, 그렇지만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은아는 그 장교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는 신뢰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입니다. 부대의 안전과 병사들의 복지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회의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정은아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부대 내부의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은아는 관사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풍경 뒤에 썩은 냄새가 번져가고 있었죠.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설령 혼자 싸워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정은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경로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위에서 이 모든 걸 묵인하고 있거나 아니면 직접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모았어요. 이 중이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말씀하십시오, 중장님. 군수참모부에 최근 3년간 PX 관련 계약서를 모두 입수해주게.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이 중이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부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이중이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중장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사하는 동안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눈치챈 게 아닐까요? 정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했네. 당분간은 조심해야겠군.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도록 하게. 그날 밤 정은아는 관사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며 밤을 새워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난 2년간 6개 부대의 PX 납품업체가 모두 바뀌었는데 최종 낙찰자는 전부 남산유통과 연관된 회사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회사처럼 보였지만 대표이사들의 주소지가 모두 같았어요. 부산 남구의 한 건물이었죠.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 정은아는 서류 더미 속에서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계약 승인 서류에 찍힌 도장들. 그 중에는 군수참모부의 고위 간부들 이름이 있었고 놀랍게도 자신의 부대 소속 김 대령의 결재 서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김 대령이라고?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가장 믿었던 부하 중 한 명이었죠. 정은아는 그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김 대령의 서명이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아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 대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은 모르는 척하며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중장님, 아침입니다. 김 대령이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정은아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그가 배신자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김 대령, 안께.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군수참모부 쪽 사람들과 친분이 있나? 김 대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정은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업무상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남산유통 계약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중장님, 그건 김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정은아는 확신했죠.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솔직하게 말해주게. 자네가 관여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털어놓는 게 좋아. 중장님, 김대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산 유통과 연결된 줄은 몰랐습니다. 위에서 급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위에서? 누가? 군수참모부 차장님이십니다.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은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한 건가? 죄송합니다, 중장님. 제 불찰이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은아는 그가 의도적으로 협력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주의가 이 상황을 만든 것도 사실이었죠. 알았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네도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나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해주게. 물론입니다, 중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아는 군수참모부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친근하게 응대했지만 정은아가 남산 유통권을 꺼내자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 중장, 그거는 이미 끝난 일이야. 왜 자꾸 문제 삼는 거지? 차장님,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군에 침투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나? 남산유통은 정식 사업자야. 자네가 지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라면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네. 협박이었습니다. 정은아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공식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정은아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군사보안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대령은 정은아와 사관학교 동기였어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상황을 설명하자 박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은하야,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야. 우리 쪽에서도 남산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 그럼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일부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군 내부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건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자네가 가진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나? 정은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자료를 넘기면 자신도 비공식 수사를 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줘. 이 안에는 고위 간부들 이름도 있어.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박 대령이 자료를 받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정은아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죠.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은아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차가 자신을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룸미러로 확인해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어요. 정은아는 일부러 길을 돌아갔지만 그 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군. 정은아는 직접 부대로 가지 않고 근처 주유소에 차를 세웠어요. 그러자 검은 차도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정은아는 주유를 하는 척하며 그 차를 관찰했죠.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고 그들의 풍채로 봐서는 조폭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정은아는 침착하게 주유를 마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헌병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검은 차는 헌병대가 보이자 슬그머니 방향을 바꿔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정은아는 각오를 다졌어요.
상대방도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했죠. 다음 날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중장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남산 유통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누가 퍼뜨렸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 저녁 앞두고 공을 세우려는 건가? 정은아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날 오후 PX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남산유통 직원들이 병사들과 말다툼을 한 거예요. 한 병사가 물건값이 너무 올랐다고 항의하자 직원이 반말로 대꾸했던 겁니다. 시끄러워. 이거 싫으면 사지 마. 여기만 PX냐? 뭐라고요? 지금 군인한테 반말하는 겁니까? 상황이 험악해지자 정은아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남산유통 직원들은 정은아를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중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병사들에게 반말하는 게 당신네 교육 방침입니까? 교육이요?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손님이 시비 걸면 대응하는 게 당연하죠. 정은아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 냉정하게 말했죠.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계약을 했어도 이곳의 규칙은 따라야 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PX가 문 닫는 건데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은 정은아를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정은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정은아는 홀로 관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상대는 조직적이고 교활했으며 심지어 군 내부에도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PX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정은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어. 이 군복을 입은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정은아가 군사보안사에 자료를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대령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만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중장님, 김 대령님께서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문이 열리고 김 대령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죠. 무슨 일인가, 김 대령? 김 대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문서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그건 이미 들었네. 오늘은 무슨 일로 온 건가? 중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 대령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젯밤 군수참모부 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중장님을 그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중장이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자네가 좀 말려. 저녁 앞둔 사람이 쓸데없는 일로 말년을 더럽힐 필요 없지 않나? 그러면서 김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중장님이 계속 이러시면 중장님의 전역 후 예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은아는 책상을 쾅 하고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자네는 뭐라고 했나?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은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었죠. 그들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였어요. 김대령, 자네는 왜 군인이 되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대령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전 이 군복을 처음 입었을 때 나는 다짐했네. 정의롭게 살겠다고. 지금 물러서면 그 다짐은 무슨 의미가 되겠나? 김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은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아는 박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연락해도 외근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박 대령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녁이 되어 정은아는 다시 한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대령이 받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은하야, 미안해.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없었어? 자료는 받았어. 그런데 위에서 이 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명령이야. 자료는 반납해야 한다고 해. 정은아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자네도 그들 편인가? 은하야, 그게 아니라. 정은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린 거였죠. 아니, 어쩌면 그도 누군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은아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정은아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관사 주변을 누군가 어슬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은아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죠.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보였어요. 그들은 관사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정은아는 즉시 헌병대에 연락했어요. 10분 후 헌병대가 도착했지만 그림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중장님,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있었네. 2명이었어. 헌병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은아의 말을 믿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경고였다는 것을요. 더 이상 파고들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였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이중희가 울먹이며 달려왔어요. 중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PX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정은아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PX 뒤편의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창고 내부는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죠. 어떻게 된 거야? 현장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새벽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정은아는 타버린 창고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했죠.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중장님, 김대령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보좌관이 이중희가 창고 안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은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소방대에게 물었지만 그들도 아직 내부 수색을 못한 상태였어요. 불이 너무 세게 타올라서 접근조차 힘들었죠. 1시간 후 소방대가 이중희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중희를 보며 정은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중희는 왜 새벽에 창고에 있었던 건가? 김대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제 생각엔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이중희가 창고에 수상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정은아는 깨달았습니다. 이중희가 혼자 움직이다가 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죠. 자신이 이중희를 이 일에 끌어들였으니까요. 병원으로 달려간 정은아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화상이 심해서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할 겁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정은아는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이중희를 바라봤어요. 하얀 붕대로 온몸이 감긴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26살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렇게 되다니요. 미안하네, 이중희. 내가 자네를 지키지 못했어. 정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녀는 많은 걸 견뎌왔어요. 하지만 자신 때문에 부하가 다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김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장님, 부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감찰이 나왔습니다. 감찰? 예, 군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화재 원인과 중장님의 최근 행적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정은아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자신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자 감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정은아를 맞았습니다. 정은아 중장, 최근 귀하가 군수참모부의 공식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은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중희에게 비공식적으로 부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귀하가 군사보안사에 미확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지휘계통을 무시한 월권 행위입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발생한 화재 건, 귀하의 보좌관이 무단으로 창고에 침입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하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중희는 혼자 증거가 있습니까? 정은아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중장, 귀하는 지금부터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지휘권은 정지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은아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30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역을 몇 달 앞두고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요. 집무실을 비우고 관사로 돌아가는 길, 정은아는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바친 이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대는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죠. 관사에 도착한 정은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싸워야 할 이유도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그녀를 삼켜버렸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은아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대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그 빛은 이제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정은아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아는 관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커튼을 내린 채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뭘 위해 싸웠던 걸까?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의 패기,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렸던 순간들, 계급장을 하나씩 달아가던 기쁨. 하지만 지금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징계와 의심, 그리고 깊은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불타는 창고, 그 안에서 손을 뻗으며 도움을 청하는 이중희의 모습. 정은아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중희가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죠.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중장님, 저예요. 김대령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문 밖에서 김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장님, 부탁입니다. 이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김대령은 30분 넘게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렸고 정은아는 그의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소파에 몸을 묻었어요. 며칠 후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정은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감찰실에 들어서자 차갑게 식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은아 중장, 조사 결과 귀하의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판단됩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읽어 내려갔어요. 첫째, 상부의 승인 없이 군 기밀문서를 열람했습니다. 둘째, 부하를 이용해 비공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이로 인해 부하 장교가 중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은아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에 따라 귀하는 즉시 보직 해임되며 전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은아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남산 유통과 조직폭력배의 연결고리, 군 내부 비리에 대한 증거들 말입니다. 그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뿐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이상한 점들, 같은 주소지를 공유하는 업체들. 정 중장, 감찰관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귀하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정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죠. 다음 주부터 귀하는 예비역 전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관사에서 대기하십시오. 감찰실을 나서는 정은아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나가는 장교들이 그녀를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아예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못 본 척하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동료들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관사로 돌아온 정은아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에 품었던 꿈,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나만 벌을 받는 걸까? 정은아는 울먹였습니다. 잘못한 건 조폭들이고 그들과 결탁한 비리 세력들인데 왜 그들을 막으려 한 자신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정이었을까요? 이게 군대였을까요? 그날 밤 정은아는 술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주병을 따서 잔도 없이 직접 마셨죠. 쓰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건배. 정은아의 마지막 날을 위하여.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을 들이켰어요. 눈물이 술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감정이 폭발했어요.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 번에 터져나왔죠. 새벽녘 정은아는 술에 취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아침 구보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사들의 힘찬 구령소리, 발을 맞춰 달리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난 더 이상 그들을 지킬 수 없어. 정은아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일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다니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은아는 여전히 관사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먹지도 씻지도 않고 그저 시간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빠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김대령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는데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장님, 이중희입니다. 정은아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중희가 퇴원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급히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이중희가 있었어요. 얼굴과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손은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희, 넌 병원에 있어야 하지 않나? 중장님을 뵙고 싶어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중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들어오게. 앉아. 정은아가 휠체어를 밀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질러진 방안을 보고 이중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군.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중장님. 이중희가 정은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중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판단해서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창고에 갔던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중장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중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였어요. 중장님,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창고에서 발견한 겁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에 구해낸 거예요. 정은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남산유통의 진짜 거래 내역입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장부예요. PX 납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군수품, 피복, 심지어 식자재까지 온갖 군납에 손을 뻗치고 있었어요. 정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중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들이 군 고위 간부들과 만난 증거도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어요. 박만수가 직접 촬영해서 보험용으로 보관하던 거였습니다. 정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중희, 이걸 어떻게 해? 창고 한쪽에 금고가 있었어요. 남산유통 직원들이 황급히 숨기는 걸 봤죠. 불이 나기 직전에 간신히 꺼냈습니다. 이중희는 씩 웃었어요. 붕대로 감긴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환했습니다. 중장님,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정은아는 이중희를 바라봤습니다. 26살의 젊은 장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지켜낸 거였어요.
자신이 포기하려 했을 때 이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중희, 중장님, 우리가 군인이 된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이중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중장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군인은 명령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정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저는 중장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중희의 말이 정은아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정은아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석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죠. 고맙네, 이중희. 자네가 나를 깨웠어. 정은아는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정신 차려야겠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은아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일주일 동안 쌓인 때와 함께 절망과 무력감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정은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깨끗해진 얼굴, 정갈하게 빗은 머리. 그녀는 다시 정은아 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정은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하나하나 열어보니 이중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증거들이었죠. 밤새 자료를 분석한 정은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있었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죠. 새벽녘 정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아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정은아는 USB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남산 유통의 거래 장부에는 지난 3년간의 불법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PX 납품에서 시작해 군수품, 피복, 식자재까지 손을 뻗친 흔적이 명확했죠. 더 놀라운 건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었어요. 박만수가 고급 음식점에서 군 장성들과 함께 있는 사진, 골프장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심지어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담긴 영상도 있었습니다. 정은아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럴 수가. 정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패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었죠. 문제는 이 증거를 어디에 제출하느냐였습니다. 군 내부 조직은 이미 신뢰할 수 없었어요. 감찰도, 군수참모부도, 심지어 군사보안사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정은아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민간 수사기관, 정확히는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군인이 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린다는 건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정은아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뤘던 한 변호사를 찾아냈어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노 변호사였습니다.
정은아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죠.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노 변호사는 정은아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정은아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미행하는 건 아닐까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서울역에 도착해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이미 와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정 중장님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요. 정은아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후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노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더니 USB의 내용을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네요. 노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검찰에 고발하기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폭탄급이에요.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걸 제출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정은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군에서는 저를 조직의 배신자로 볼 겁니다. 전역도 명예롭게 할 수 없을 거고요. 중장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노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험난할 겁니다. 군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세력이 중장님을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중장님은 이미 그 각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패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검찰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알고 있거든요. 이틀 후 정은아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노 변호사가 소개한 최 검사는 40대 중반에 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USB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폭력배의 군 침투, 고위 간부들의 뇌물수수, 조직적인 범죄 행위예요. 우리 쪽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장님, 안전을 위해 신변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최 검사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은아의 관사에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정은아는 잠에서 깨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누구냐? 정은아가 소리치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정은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은아는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받았던 체포술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죠.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정은아는 재빠르게 피하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관절기가 들어가자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정은아는 뒤돌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격투 끝에 두 남자는 모두 제압당했어요. 정은아는 즉시 헌병대에 연락했고 10분 후 헌병들이 도착해 괴한들을 연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남산파 조직원이었어요. 박만수가 직접 지시해서 정은아를 협박하려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정은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죠.
검찰이 움직일 명분이 더 확실해진 겁니다. 며칠 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산유통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박만수는 긴급 체포됐어요. 군수참모부에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정은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부대 내 분위기는 극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정 중장이 군을 팔아넘겼다. 조직을 배신한 거야. 그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정은아는 부대에 나갈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심지어 김 대령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정은아는 복도에서 한 대령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은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중장님, 만족하십니까? 군 전체가 망신당하게 생겼는데요. 나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옳은 일이요? 동료들을 검찰에 넘긴 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였어요. 왜 밖으로 끌어냈습니까? 정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였으니까요.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군수참모부 차장이 구속됐고 관련된 장성 3명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언론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군 고위층 방산비리 드러나 조직폭력배, 군납시장 장학시도, 내부 고발한 여군 중장, 누구?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정은아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관사 앞에서 기다렸고 어디를 가도 카메라가 따라다녔어요. 부대 안에서는 더욱 고립됐죠. 어느 날 저녁 정은아는 혼자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죠. 정은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했어요.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조직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알고 있었죠.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요. 그래, 나는 옳았어. 설령 혼자가 되더라도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중희가 서 있었어요.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태였죠. 중장님, 여기 계셨군요. 이중희,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중장님을 찾아서요. 부대에서 다들 중장님 험담을 하더군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중희가 정은아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어요. 중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일은 옳았습니다. 그래. 고맙네, 이중희. 둘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신념과 정의,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이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알고 있었어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새벽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산파 두목 박만수는 구속 기소됐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술들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관련된 장성만 6명, 영광급 장교는 15명에 달했습니다. 30여 년간 쌓여온 군납 비리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난 거였죠. 언론은 연일 특종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은아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알려졌어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보도됐지만 결국 신원이 공개됐죠.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은아를 용기 있는 고발자로 칭송했지만
다른 이들은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비난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 아니야, 썩은 것들을 도려낸 거지. 인터넷 댓글창은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직접 정은아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은아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자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은아를 쳐다봤지만 그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예비역 대장 출신이었어요. 정 중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장관님. 장관은 한참 동안 정은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 자네가 한 일은 옳았네. 예상치 못한 말에 정은아는 놀랐어요. 군 내부에서 자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 나도 안다네. 하지만 장관으로서, 아니 선배 군인으로서 말하는데 자네는 용기 있는 일을 했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은 큰 타격을 받았네.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건강해질 수 있는 법이지. 장관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네의 징계는 취소됐네. 그리고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네. 장관님,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자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싶네. 국민훈장 모란장을 말이야. 정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국민훈장은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하지만 부대에서는 제가, 부대의 시선이 전부는 아니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거야. 자네는 군의 명예를 더럽힌 게 아니라 되찾은 거네. 장관의 말에 정은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며칠 후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최 검사가 단상에 올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산파 조직은 지난 3년간 군납시장에서 약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고위 간부 6명이 총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또한 PX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병사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불량식자재를 납품해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국가 안보를 해친 중대 범죄입니다. 최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어요. 이 사건을 고발한 정은아 중장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계속됐을 겁니다. 검찰은 정 중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아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줄어들고 칭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인터넷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은아 중장님 존경합니다.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셨네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이런 거구나. 하지만 정작 정은아는 여전히 부대에서 외로웠습니다. 여론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정은아를 멀리했죠. 전역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은아는 마지막 한 달을 조용히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대대적인 전역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쇄신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죠. 전역식 일주일 전 정은아는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30여 년을 보낸 이곳이었어요. 연병장, 막사, PX 모든 곳이 추억으로 가득했죠.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습니다. PX 앞을 지나는데 병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후 물건값도 정상화됐고 품질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은아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중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대령이 서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정은아를 피했던 사람이었죠. 김대령, 죄송합니다, 중장님. 제가 중장님을 오해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중장님이 조직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중장님은 군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하신 거였죠. 괜찮네, 김대령. 자네도 힘들었을 거야. 중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은아도 답례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였죠. 이어서 지나가던 장교들도 멈춰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부대 전체가 정은아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녁식 날이 왔습니다. 부대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급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정은아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도 즐비했죠. 정은아는 정갈한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섰습니다. 어깨에는 중장 계급장이 빛났어요. 장관이 단상에 올라 치사를 낭독했습니다. 정은아 중장은 32년간 대한민국 국군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최근 군 비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은 모든 군인의 귀감이 됩니다. 장관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정은아의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전역증을 수여했습니다. 정은아 중장, 귀관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명예롭게 전역하십시오. 정은아가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수백 명의 경례, 그것은 정은아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정은아는 연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사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중장님 존경합니다. 저도 중장님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중장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젊은 얼굴들이 정은아를 보며 빛났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정은아는 희망을 받습니다. 군이 변할 수 있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저녁이 되어 정은아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까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정은아를 이중희가 배웅했습니다.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된 그녀였어요. 중장님, 정말 가시는군요. 그래, 이제 내 시간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자네들의 시간이야. 중장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맙네, 이중희.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라네. 둘은 마지막 경례를 교환했습니다. 정은아가 차에 올라타자 이중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하며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군복을 벗었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간인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맞설 거예요. 차 안에서 정은아는 훈장을 바라봤습니다. 무겁고 빛나는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어요. 32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은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은아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2년간 빡빡하게 돌아가던 군 생활에서 벗어나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죠. 하지만 완전히 과거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정은아는 중요 증인으로 몇 차례 법정에 서야 했어요. 법정에서 정은아는 담담하게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옛 동료들의 얼굴을 보는 건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죠.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선고에서 박만수는 징역 15년을 받았고 관련된 장성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군수참모부 차장은 징역 12년과 함께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은아를 기자들이 애워쌌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한마디만 남겼어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믿습니다. 그 말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정은아에게 여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 책 집필 제의,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어요. 하지만 정은아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고 그것으로 명예나 이득을 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정은아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 관련 비리를 제보받는 작은 시민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름은 맑은 군대 시민 모임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작은 단체였지만 제보는 끊이지 않고 들어왔어요. 중장님, 저희 부대 PX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간부가 병사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킵니다.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작은 제보들이었어요. 정은아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거는 직접 관련 기관에 고발했고 작은 문제들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안내했죠. 바쁜 나날이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은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중희가 서 있었어요. 아니, 이제는 이중희가 아니었죠. 전역한 지 2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은주야, 어서 들어와. 중장님, 아니 언니. 뵙고 싶었어요. 둘은 이제 군을 떠난 민간인이었습니다. 딱딱한 계급 관계가 아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됐죠.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데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하고 있잖아.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용기 내는 것,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일이야. 그런가요? 저는 아직 언니처럼 용감하지 못해요. 은주야,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날 창고에 들어간 것도 나와 함께 끝까지 버틴 것도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은아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가 한 일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작은 변화는 만들었어.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몇 달 후 국방부에서 정은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군 인권 개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은아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군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생각했죠.
첫 회의에 참석한 정은하는 낯익은 얼굴들을 마주쳤습니다. 국방부 장관,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군 납품제도 개선이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납품제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은하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투명한 입찰 과정, 철저한 사후 관리, 제보자 보호 시스템.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나온 살아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화의 변화입니다. 정은하가 힘주어 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잘못된 것을 목격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제보자를 배신자로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은하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은하의 제안들은 하나둘 정책에 반영됐어요. 군 납품 과정이 투명해졌고 부조리 신고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죠. 어느 봄날 정은하는 예전에 근무하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초청을 받아 후배 장교들에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부대에 들어서니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도 있었어요. PX는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100여 명의 장교들이 일어나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정은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서 전역한 정은하입니다. 정은하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발견했을 때의 고민, 혼자 싸우던 외로움,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까지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은하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군인의 가장 큰 임무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젊은 장교들이 정은하에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저도 부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님처럼 용기를 내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정은하는 한 명 한 명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은하는 부대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3년 전 은주와 함께 석양을 보던 그곳이었어요. 이번에도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마음이 달랐어요. 그때는 절망과 고독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평온함과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다 잘 됐어. 정은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저 취직했어요. 작은 NGO 단체인데 군인권 관련 일을 한대요. 언니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은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은주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이미 훌륭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부대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정은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언덕을 내려오는 정은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2년의 군 생활, 힘들었던 싸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아는 가슴에 달린 훈장을 만졌습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정의를 향한 열정, 동료를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헌신. 참교육은 폭력이 아니야. 정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심을 일깨우는 일이지.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야.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은아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걸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정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요.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 정신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급장이나 군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잘못된 것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증명되는 거였죠. 정은아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럴 거예요. 삶은 계속됩니다. 싸움도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정은아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은아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소희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군복을 입던 그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신에게 말해주었죠. 잘 살았어. 후회 없어. 고생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정은아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